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는 종종 교묘한 조종술사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이 하는 조종 행동은 흔히 분열이라고 불린다. 경계선 격리로 고통받는 환자는 버려짐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지나친 욕구를 보일 때가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주변 사람의 변덕에 취약하지 않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치료자를 번갈아 찾아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치료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고자 경미한 자기 파괴적 제스처나 다른 행동화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치료자를 띄워주고 회유하고 구슬리고 유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응을 강요하기도 한다. 20세 대학생인 여성 환자 아이는 병원 치료진 중 그 누구도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룹 미팅 시간에는 다른 환자들이 전부 자신보다 더 많은 돌봄 시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아이는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 신체적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간호사 4명을 따로따로 찾아가서 그때마다 똑같은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간호사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만큼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다른 간호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며 찾아가는 시기였다. 간호사 4명을 전부 찾아갔지만 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환자는 자포자기하며 병실로 돌아갔고, 추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자는 불우퉁한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치료진 미팅 시간이 되자 간호사 넷 중 한 명이 환자에 대해 말하며, 환자가 한 간호사에게 접근했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간호사를 찾는 방식으로 치료진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환자 아이의 행동은 분열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사실 환자는 각각의 치료진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동일하게 대우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대부분 의식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환자 아이는 관심을 얻기 위해 불평을 했던 것이라고 나중에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간호사가 환자를 향해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투사적 동일시가 있기는 했지만, 그 간호사는 상이한 동일시로 인해 남들과 다른 진영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행동을 두고 치료자들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치료진은 환자를 인식하는 방식 면에서 상당히 결속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내적 대상 표상이 모든 상호작용에 일관적으로 투사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환자가 교묘한 조종자라고 여겨질 때 그들은 공감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기보다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아이가 관심을 원하는 의식적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 관계가 모호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한 측면은 특정한 대상 반응을 갈망하고 있다. 애들러는 일부 교묘한 조작들은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환자가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적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자가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역전의 반응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점에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로봇처럼 행동한다, 아주 인형처럼 행동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개개인이 볼 때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갑자기 우리가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 보자마자 내가 엄청나게 저 사람 어떤 모습을 보니까 화가 막 치밀었어요. 이게 의식 속에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의식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나를 기죽이려고 그러는지 뭔가 자기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분노를 일으킬 상황이 아닌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분은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분노를 의식 속의 분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분노가 과거의 어떤 정서의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친절하게, 나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주지 않았던 어떤 대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페어벤 얘기하는 어떤 텐털라이징 아브젝트라고, 그러니까 익사이팅 아브젝트, 나를 흥분시키는 대상을 만났을 때 흥분을 시키는 대상이 결국 나를 버렸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나를 유혹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끌림이 있어요. 리비도가 발생을 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의 과거에 내가 결국은 상처받았던 거가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실망시키려는데 나를 유혹하지만 또 결국 나를 버릴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페어벤의 얘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대상이 그렇게 유혹하기만 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결국 나를 어벤던했다고, 그런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 이 내적 대상에 의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의식이지만 내가 이 화를 내고 있는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로봇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데 이 의식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무의식에 기반을 둔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다 의식적으로만 행동한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향 하에서 이 의식이 활동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죠. 인지행동 쪽에서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그건 가상이라고 보는 거죠. 무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무의식의 의미를 조금 더 달리 본다고 한다면, 내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 의식적인 활동이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라고 한다면 이 원인을 모르는 어떤 나의 분노가 건드려져서 지금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 무의식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볼 때 무의식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드는 좀 의문은, 분명히 이제 어떤 관계를 갈 때, 분명히 갔는데 굉장히 어떤 그 관계를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개인적으로 드는 저의 어떤 감정에는 굉장히 뭔가 불편함도 있고, 또 그러면 때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상대로부터 오는 그의 어떤 무의식을 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가 네. 던져주는 불편함이지 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치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이 그가 던져주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그의 정서적인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뒤섞어 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는 그 사람의 정서가 나한테 전달되는 경우에는 이게 투사의 동일시에서 움직이는 경우인데, 저 사람의 정서가 나한테 와서 나를 점령하는 경우는 투사의 동일시인데, 또 하나는 그냥 이런 투사의 동일시하고 상관없이 저 대상하고 상관없이 저 대상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나에게 친절했던 엄마가 내 내적 대상이 일으켜 나한테 무의식적에 회상되면서 그때 엄마에게 느꼈던 억한 심정, 분노가 연결돼서 내가 분노로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내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전이정서라는 얘기예요. 내 전이정서이기 때문에 혹시 임상에서 이런 일이 난다고 한다면 이 역전이는 내 남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내 히스토리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던져주는 상대가 그 뭔가를 불편함을 제공하는 소스를 던져주는 그 상대가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굉장히 힘든 게 틀림없이 네. 그 원인 제공을 해요. 근데 네. 우리가 나의 전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강도를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야,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원짜는 정도인데 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보고 나한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큰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대상을 만났을 때 지금 그 대상과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 메모리 트레이스 속에서 기억 속에 무의식의 창고에 있는 어떤 것들이 건드려지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화 그게 나에게 바로 강렬한 정서로 다가오거나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걸 전이 정서라고 트랜스퍼런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인지 상대방 것인지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불미 상대가 던져준 그것이 저 안에서 더 크게 확대되어서 일어나면 확대해야 된다. 예,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게 확대가 되도록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폭발하는 것은. 근데 보통 저 사람이 조금 여러 사람을 화나게 해요.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대상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은 저 친구 오늘 또 그러네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생겨난다. 이때는 이 싸우는 사람은 자기 내적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많은 경우에 자객적인 분들은 대상과의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가 오히려 자기 것을 저 속에 투사해가지고 과거의 원수하고 자기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과거에 자기하고 다투었던 그 대상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 대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사의 동의시라는 것을 상대방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투사의 동의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게, 그럼 그렇게 이제 저 안에서 크게 요동을 치게 만드는, 크게 막 폭발하게 만드는 것도 저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있는데, 그러면 그 조금의 빌미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상대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할 때 그 상대는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금방 말한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 가도 그런 걸 제공하게 된다면 자동 발생적으로 의미에서 그렇죠.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지. 바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네네. 행동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지 행동이나 이런 쪽에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 의식적으로 저렇게 행동한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때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물이나 이런 것에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고 살잖아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잘 생각하고 내가 특별하게 마음을 써가지고 항상 대상관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원래 세상 사는 법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사람 만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한테 상냥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의 어떤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의식 정도에서 활동한다고 보이죠.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섞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 만났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억해보면 기억에 남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때 상대방에게 내가 무리하게 했거나 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쩌면 AI처럼 이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런 자동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 속에서는 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죠.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때 갑작스럽게 나를 실망시키는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 모습대로 그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내가 실존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알고 있던 노하우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순간을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실존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막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매번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선택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걸 너무 계속 실존주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매번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한다고 하는 건 특별한 경우에 선택을 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오디너리 라이프에서는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컨셔스니스가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일상 삶 안에서는.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의 실존, 그러니까 현 존재는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룰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 세상의 룰을 자기의 룰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일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사회에 태어났으면 동양사회 사람들의 웃는 방식, 우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이미 내 것으로 노하우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거나 사회 규범하고 상관없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다사인이라는 존재를 일상 삶을 사는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하이데거가 일상 삶 안에서 다사인을 이해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이해하고 있는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다른 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사인이라고 하는 건 비본래적인 자기로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거는 기대에 따라서 나는 살고 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세상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열심히 살아가고 이건 비본래적인 자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어떤 결단들을 하는 이런 실존주의적인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 삶은 에브리데이 라이프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매번 식별을 하거나 매번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회에 통용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비본래적인 자아인데 비본래적인 자기가 하이데거가 있는 비본래적인 자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본래적인 자기를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방식,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한 자의식이 생겨나면 나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다고 느끼는 순간 내 현재의 삶이 바뀌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떤 실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침을 가진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이 어떤 본래적인 자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깨침의 방향 어느 쪽으로 갈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허무주의적으로 가는 깨침도 있고 허무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깨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삶은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아주 큰 불편 없이 잘 하고 그냥 저녁에 돌아와서 또 저녁 먹고 자잖아요. 이런 일상 삶들은 비본래적인 자아인데 비본래적인 자기로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과 이런 실존적인 자기라는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깨침을 가져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해해 가면서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거나 자기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루틴대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루틴 속에 살지만 어느 경우마다 우리가 루틴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는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 인격을 빌드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본다면 프로이드가 봤던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봤던 프로이드의 견해는 아주 혁명적인 견해예요.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내 주인으로서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내 무의식에 있는 욕동이거나 충동이거나 어쩐 소망이거나 뭔지 모르지만 그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내 의식을 영향을 미쳐서 내가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참으로 나에게 지금 맡겨진 건 이런 것들인데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어쩌면 다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데거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과 프로이드가 보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의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무의식과 전의식에 의해서 많은 행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통찰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에브리데이 라이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하이데거의 개념과 저는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데 인간이 단순하게 의식이나 계획이나 이러한 의식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보여요.